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정당 지지도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고 이게 오늘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통합당이 창당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하락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거든요. 네, 그 우선은 이제 박은순 시장의 문제, 또 오건원 시장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비롯해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만은 그것이 국민 일반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라고 생각했고 서민들의 꿈을 많이 멀게 했다, 앗아갔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도권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꺼내고 그래서 수도권의 이반,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여성 유권자들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책적 의제가 정치적 의제로 드러났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임대차 3법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통과했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많은 분들이 야당 동정론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핵심적인 여당 자체의 어떤 말하자면 정치적 실패, 정책적 실패와 야당에 대한 동정론, 또 여당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아마 이런 결과들을 나오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조금 잘 못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통합당 상승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도 차이를 보니까 3% 차이로 미래통합당이 역전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 추정으로는 아마 현실상으로 보면 더 차이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정치의 판이라는 것이 야당이 가만히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지적을 하셨듯이 다수당이 자충수를 더 갖고 스스로 깎아먹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반사 이익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지지도를 깎았으니까는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또 상승 요인으로 그러니까 1차적인 요소는 여당이 잘못한 거지만 그 다음 요인으로 본다면 김종인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그동안의 리더십들이 뭔가 투쟁해야 된다라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이 있어갖고 원색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또는 막말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특히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상당히 신사적인 면모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강력한 그리고 고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리드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노력하는 것 같다는 이미지가 노력이 가상하다는 인상에 더해서 지금 보니까는 정책이라든지 이념을 중도 쪽으로 조금씩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중도층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공간을 자꾸 확대해 나간다는 거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에서 보여주듯이 이제는 그런 어떤 길거리 야당의 모습이 아니라 정책 전문가로서 어떤 그런 입법 활동에 굉장히 천착되어 있는 그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측면도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노력하는 모습 또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일환 중에 하나로 봐야 할까요? 통합당은 오늘 이제 당의 새 정강과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키워드를 좀 보면은 기본소득도 있었고요, 경제 민주화라던가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등이 있었는데 좀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셨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김종인 표라고 해야 되겠죠. 경제 민주화에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말하자면 앞으로의 말하자면 노동에서 밀려나 있는 어떤 일반 국민들, 사람들을 대신해서 로봇가 대행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경제 생태계 전반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측면들을 담아왔다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사연임 금지라고 하는 것이 당내 논쟁이 될 수도 있고, 또 예. 과연 이게 이 헌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개인의 선택을 너무 당이 옥죄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뭐 당내에서의 다선 의원들의 불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연임 금지하고 중임 금지가 다르기 때문에 4번 연속으로 하지 마라, 한 번은 쉬었다 해라,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 예. 그것은 충분히 설득하기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총선 결과에 대한 백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지나치게 어떤 뭐 공천을 잘못했다든지 또 특정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채워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 말하자면 보수층이 좀 더 진보적인 가치를 포용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통합당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쇄신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 특별 사면 얘기도 나왔고, 지금 이 집중호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다시 불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은 그 특별 사면을 요구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쇄신과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했으면, 지금까지는 당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 회의라든지 이럴 때도 다른 비대위 위원회 발언을 좀 자제시키고 뭐 이런 일련의 그 행동들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의견을 활성화하면서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도록 보여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그런다면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득하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 문제는 지금 또다시 논의 대상으로 올려봤자 당내 분란만 가속화되고 결론 없이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10년 후에 어떤 시점을 계기로 해서, 왜냐하면 역사라는 거를 적어도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 지금 당장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리고 이미 또 사법부의 그 결론이 끝난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가가 남아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그 당내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대강과 관련해서는 요번에 그 긴 장마와 유례 없는 홍수로 4대강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참으로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진영에 갈려가지고선 여야가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그러한 난타전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본류는 정비가 됐으니, 그리고 본류 정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나오는 현안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다시 보완을 하되, 세천이라든지 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게 여당 입장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를 하면서 5년 임기 동안 본류까지밖에 할 시간이 없었으니, 그 다음 정부가 소하천과 세천 정비를 해야 된다 해서 예산까지 넘겨준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홍수로 소가 떠밀려다니고 이미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상황에서 그런 분란, 정치적인 논란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통적인 그런 어떤 작은 하천에 대한 정비, 예. 그러면서 이것이 물 난리를 막고 또 향후에 물 부족 상황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를 지금 야당이 4대강 정비 사업을 한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조건 이명박 정부가 잘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볼을 다 해체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더 실용적으로. 지금이 얘기할 시점이라고 보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요. 4대강 만들기 전에 매년 어떤 홍수 물난리를 났는지 통계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물난리 날 때마다 한 해에 예산을 얼마씩 썼는지. 네. 4대강에 25조 썼다 그러는데, 그 전에 한 해에 물난리 날 때마다 얼마를 썼는지 제가 알기로는 20조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실용적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적극성 그리고 그런 이니셔티브를 오히려 야당이 한다면 지금 지지도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뭐 4대강의 논의 출발점이 이제 너무 학자들에 의해서 대운하라든지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치수의 목적을 뛰어넘은 이제 그런 프로젝트였다는 게 초기에 너무 지나친 정치적인 어떤 쟁론으로 이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말한 치수나 댐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간과되어 왔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빠른 시간 내에 자기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실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천에 대한 관리의 실패라든지 네네. 뭐 자전거 도로는 돼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잘 안 됐다든지 또 수변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물이 농사 짓는데 물이 부족했다든지 여러 가지 지점에 따라서 비판할 지점이 많겠죠. 그러나 어쨌든 어느 나라의 정책이든 간에 한 정권에서 끝나서는 안 되거든. 긴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이상기후에서 앞으로 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논의도 4대강을 잘했냐 못했냐라기보다도 지금은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이렇게 호남에 대한 피해가 4대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으로 해서 도입해 들어가는 공격적인 어떤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앞으로 지금 60년 만에 오는 4.25 태풍 이후에 큰 홍수가 났다라 그러면 앞으로 이상기온이라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왔던 우리가 치수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건지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뭐 댐이 유럽다 안 유럽다의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댐을 더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만 있고 또 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어류, 어종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보완할 것이냐는 종합적인 어떤 대통령 말씀대로 어떤 전문가의 객관적인 입장, 네. 알겠습니다. 또 정치적인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는 네.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통합당에서 보여주는 뭐 오늘 발표한 정강 정책이라던가 백서 발표와 같은 어떤 일련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오는 것이 과연 통합당에 어떤 이제 또 영향을 주겠느냐라는 것을 사실 좀 듣고 싶었고 사실 지금 통합당에서는 어떤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에 대한 이제 논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요. 예. 그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아마 그 통합당의 당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당장 저도 저 나름대로 저는 물론 통합당 소속은 아닙니다. 현재 당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글쎄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하는 것이 맞는지서부터 지금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의의 시점을 과감하게 장기적으로 10년 후 아니면 그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5년 후로 하면서 통합당이 취해야 될 것은 지금 이념 정당이라든지 특정 대통령의 어떤 팬덤 이런 것을 그 초월한 정책 정당으로서 거듭난다. 특히 지금 정당이 상당히 이념적이고 교조적이라서 여러 가지 그런 큰 흐름을 지금 그 막는 이런 그 상황에서 실용 정당으로서 아까 이제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 사실은 지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야당인 통합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심스럽지만 우리 대안은 이런 것이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바꾸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총선 백서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총선 백서에서 지금 뭐 전직 그 대표를 이제 혹평하고 뭐 대안이 없었음을 성찰하고 다 좋은데요. 예. 지금 그거 만드신 거기 지금 당에 계신 분들 그 대표 리더십 하에서 전부 살아났던 사람 아닙니까? 공천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대표 한 사람의 책임이냐 아니면은 당 전체가 성찰해야 될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서 총선 백서를 만들 때도 그런 어떤 아우름이 좀 필요하면서 뭔가 이제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더 큰 미래를 향해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야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인상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치권도 수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복구를 하는데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여야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관련해서 각 당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긴급 구호와 침수 피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 예산과 예비비를 총동원하고 신속하게 전방위적 대응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해 복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겠습니다. 관련 중앙부처, 지방부처와 함께 최대한 충분히 협의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번 수해 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추경을 다시 한번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거를 맞이해서는 참 인심을 써야 되니까 추경이 절대로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들이 막상 지금 생계를 상실한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을 갖다가 위해서는 추경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 4차 추경에 대해서 당정협의회에서는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말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이게 수해 규모가 크다 보니 지금 당장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이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은 여당 입장에서 고마운 말씀이시죠. 좀 여당 스스로가 4차 추경을 하자라고 하기엔 좀 여러 가지 벅찬 겁니다. 지금 4차 추경을 했던 적이 벌써 뭐 60년 만에 4차 추경을 하게 된다라고 그런 부담을 사실은 고맙게 부담을 줄여주고 계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어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예비비도 많고. 네.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정부는 그런 흐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정부는 굉장히 허덕일 수밖에 없고 당장은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예비비라든지 어떤 불용액을 최대한 현 예산 구조에서 쓰고 추가로 추경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안타깝게도 사실은 지난번 강원도 산불 피해조차도 그 말하자면 제대로 이렇게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정말 그 지금 그 고통에 떨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빠른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저희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요. 2주 뒤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원래 이제 이맘 같아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아올라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축소가 되고 취소가 되다 보니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후보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수해 때문에라도 잔치집 분위기로 가지는 못할 것이었고 그 전에도 얼마나 악재가 많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지도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서부터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지금 컨벤션 효과를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더 유리해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만사가 좋고 여전히 거대 여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풍요를 누리는 상황이었다면 요번에 이 전당대회에 어떤 그 권력의 정치 공학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죠. 더군다나 어떤 검찰과 각을 세워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는 이런 부분은 상대가 정해져 있어요. 한정된 숫자로. 그런데 부동산을 건드리는 바람에 집이 있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집이 많은 사람을 전부 지금 화나게 만들고 있고 당장 집이 없어서 전세를 찾아야 되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전세 보증금 올라가는 걸 보면 누굴 원망하겠어요. 아마 제일 먼저 대통령을 떠올릴걸요. 그런데 무슨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나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경쟁자가. 예. 그래서 저는 이낙연 후보가 가장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나중에도 이제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그러면서 통제해 나가는 상황으로 시간을 벌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낙연 후보가 국난 극복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정 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낙연 후보가 더 유리해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 온라인 말하자면 뭐 토론회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그나마도 당대표 출마자들은 인지도가 각각 있습니다만은 지금 더 어려운 것이 최고위에 나온 분들의 경우는 완전 인지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아쉬움들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전체적으로 뭐 총괄해서 당 말하자면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없는 후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더 어려운 것을 가중시키는 원인은 뭐냐 하면 현재의 그 민주당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거나 이 부동산 정책이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목소리 내는 후보들을 찾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로 말하자면 친노 친문에 얹혀가려고 하는 정도의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쟁점상의 차이, 본질적으로 앞으로 이 당이 이렇게 가서 될 수 있느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깊이 있는 시대 정신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만하게 그냥 따라가는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내용의 어떤 부실을 말하자면 자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네. 자, 청와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석급 이상 인사는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노영민 실장만 남게 된 건데, 글쎄요, 이 청와대 인사를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지 듣고 싶은데요. 글쎄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한 책임자의 말하면 교체보다는 그 참모진의 교체를 했다는 것이 쉽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총체적으로 보면 비서실장의 교체를 이루면서 사실은 참모진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참여정부에 있었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험했던 참여정부의 경우가 대체로 그런 말하는 참모진 인사 이후에 비서실장 교체라든지 이런 뭐 비서실장도 지금 아예 유임을 사표를 반려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 지금 타이밍상으로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 결과적으로 다음번에 정권 연장과 관련 재창출과 관련된 리더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바로 지금 이제 장관, 강요의 교체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다음번 리더십과 논의해서 가겠다는 것 때문에 조금 시점상으로 애매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빨리 그런 교체를 하지 않느냐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서 조금 그런 것들은 좀 이 정부가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신임 참모진의 내정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브리핑에서 먼저 이제 다주택 여부를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이나 윤창열 사회수석은 최근에 매매 계획을 맺고 처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1주택자로 봐야 된다, 이렇게 먼저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좀 새로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누가 물어봤냐고죠. 그러니까는 집 두 채인지 한 채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그 민정수석 김조한 수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 수석들을 뽑으면서 이 사람들은 다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또 다른 방증인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 수요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그리고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다들 지금 시큰둥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화자찬으로 뭐 지난 일주일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천정부지로 지금 집과 관련해서 거래는 없는데, 거래는 절벽인데 값만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수석을, 그것도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을 책임을 물으면서 경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홍보와 관련된 사람을 바꾸면서 이 사람들은 다 집 한 채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거는 좀 하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이제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오히려 노영민 실장마저도 교체될 가능성을 여전히 열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회복하려면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동기가 뚜렷하게 정치적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